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2023년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뜻한 행복이 쌓이는 올해의 마지막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왕손을 사칭한 가짜 승려. 승려 처경은 한양 땅에 들어서자 주위 경치를 살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경은 신도수가 많은 절을 찾아가 자신을 금강산에서 수도 정진을 하다가 부처님의 계시로 이곳을 찾았다고 소개하고 며칠 머물 것을 청하였지요. 스님들은 처경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방 하나를 깨끗하게 치워 처경을 그곳에 기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처경은 일체의 곡기를 입에 대지 않고 오로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며 경을 외기 시작하였습니다. 처경이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방에서 나오질 않자 스님들은 감탄에 마지 않으며 처경을 신승으로 대접하고 예를 갖추었어요. 절에 신승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신도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 하루가 다르게 신도 수가 늘어났고 모두들 처경을 만나기를 소원하였지요. 그러나 처경은 여전히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경을 외는 데만 열중하였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났어요. 처경은 주지를 방으로 불러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으니 내일부터 신도들을 만나 보겠소. 단 한 사람씩 이 방에 들여보내되 내가 신도를 만날 동안은 어느 누구도 이 방 근처를 얼씬거려서는 안 돼요. 다음 날부터 처경은 신도들을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가 들어가면 금방 나오는데 얼굴이 제법 반반한 여자가 들어가면 꽤 시간이 흘러서야 방에서 나왔지요. 그런 여자들 가운데에서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수절하고 있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젊은 여자 못지않은 미모를 간직하고 있던 그녀는 남편의 명복을 빌러 처경을 찾았다가 그만 원통한 일을 당하고 만 것이지요. 그 뒤부터 가부는 죽을 결심으로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심정을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먼저 처경을 죽인 다음에 죽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며칠 후 가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처경을 찾았습니다. 과부는 배시시 웃으며 자리에 앉아 한껏 교태를 떨었지요. 대사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봉투 한 장을 꺼내 처경에게 내밀었어요. 대사님, 이것을 좀 보아주십시오. 이게 무엇이오? 죽은 제 남편이 고이 간직하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게 말하기를 자신은 억울하게 죽은 소현세자의 유복자라고 하면서 때가 되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즉 그때 이 종이가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 하였지요.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에 그만 몹쓸 병에 걸려버려서 과부는 그렇게 말하며 낮게 흐느꼈습니다. 소현세자는 인조의 맏아들로 병자호란 때 오랜 기간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나 곧 세상을 떠난 불행한 왕자였지요. 소현세자는 스라의 자식을 셋 두었으나 둘은 귀양을 가서 죽고 유복자로 태어난 막내 아들은 신분을 숨기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암암리의 세간에 퍼져 있었답니다.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살아있다면 그는 숙종 임금의 숙북벌이 되는 것이었지요. 적영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그 속에 든 종이를 꺼내었어요. 오래되고 낡아 너덜너덜해진 종이에는 두 줄의 희미한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소현 유복자, 을류 4월 초구 일생, 강빈. 강빈이라면 소현세자의 부인이 아닌가? 적영은 재빠르게 머리를 굴렸지요. 이 종이만 있다면 자신은 감쪽같이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려한 대궐에서 온갖 산의 진미를 즐기며 원한 금침에 어여쁜 계집들을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이지요. 절에서 가짜 스님 노릇이나 하며 사는 것보다야 훨씬 나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내게 보여주는 것이오? 적양은 종이를 봉투에 다시 집어넣으며 별 관심이 없다는 듯 말하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마당에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여 이것을 없애버리려는 생각도 했었으나 고매하신 대사님께서 남편 대신 소현세자 유복자가 되시는 편이 훨씬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허, 소승은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아닙니다. 만약 그리만 해주신다면 지하에 있는 남편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적영은 잠시 뜸을 들인 뒤 대답하였지요. 부인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지요. 과부는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과부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을 하고 방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처경은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되어 누릴 영화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처경은 절에서 나와 영의정 허적의 집을 찾아갔지요. 허적도 처경이 신승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에 반갑게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대감, 실은 내가 목숨을 부지하느라 오랜 세월 신분을 숨기고 중노릇을 하며 살아왔소이다. 허나 이제 세상에 나설 때가 된 것 같아 이리 대감을 찾아왔소이다. 적양은 품속에서 봉투를 꺼내 내밀었지요. 봉투에 든 낡은 종이를 꺼내 거기 적힌 글귀를 본 허적은 크게 놀라며 황급히 처경을 자기가 앉았던 상석으로 모셨습니다. 허적은 처경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는 그 길로 봉투를 들고 좌의정 권대운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종이에 적힌 글을 본 권대운도 크게 놀라며 예산일이 아니니 속히 임금께 고해야 한다고 서둘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함께 입궐하여 이 사실을 숙종에게 아뢰었습니다. 숙종은 즉시 조정의 여러 중신들을 입궐하도록 명하였지요. 지금 처경이라는 자가 자신이 돌아가신 소현세자의 유복자임을 증명하는 이 종이를 갖고 나타났소. 그러니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종이의 글귀를 돌려가며 읽은 중신들은 하나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하,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처경이라는 분에게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할 것이옵니다.
전하, 하지만 그 전에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 주인이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할 것이옵니다. 중신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 중신이 큰 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글은 분명 거짓이옵니다. 아니 경은 그것을 어찌 확언한단 말이오? 쑥종이 놀라 물었어요.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우선 소현세자께서 돌아가신 날짜는 4월 26일이옵니다. 헌데 소현세자 유복자가 태어난 날짜는 4월 9일로 적혀 있사옵니다. 또한 강빈이라 함은 사후에 내려진 것인데 어찌 그 당시 강빈 마마께서 쓰신 것이라 하겠사옵니까? 하오니 처경이라는 자가 소현세자의 유복자라 함은 말도 안 되는 말이옵니다. 숙종과 여러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지혜에 감탄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처경이라는 자가 왕실을 업신 여기고 요망한 장난을 치는 것이옵니다. 중신들은 한결같이 처경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아뢰었어요. 숙종도 대노하여 당장 처경을 잡아들이라는 엄명을 내렸지요. 그리하여 영의정 허적의 집에 있던 처경을 잡아들여 그 내력을 엄하게 문초하니 그는 평해군 아전 손도의 자식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처경은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되었지요. 나무를 공짜로 사는 법. 김선달이 한 번은 돈 한 푼 없이 겨울을 나게 되었습니다. 춥기는 춥고 나무는 사떼야 하겠는데 돈은 없고 이런 형편이었지요. 그래서 하루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에 가니 나무 장수들이 많이 와 있었지요. 저마다 나무를 한 집씩 지고 와서 파는데 나무가 참 좋았습니다. 김선달이 그것을 보고 나무 장수마다 수작을 걸었지요. 그 나무 참 좋소. 팔 것이요? 팔다 마다요. 얼마요? 서푼만 받지요? 네, 그 나무 살 테니 우리 집에 갑시다. 이렇게 나무 장수마다 흥정을 하여 모조리 집에 데려갔습니다. 나무 장수 10명이 지게를 지고 김선달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데려가서는 집 밖에 세워놓고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였지요. 내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문을 못 열겠소. 모두들 여기서 나무를 담 너머로 던져 놓으시오. 나무 장수들이야 나무를 져다 넣으나 던져 넣으나 팔긴 매 한 가지니 마다할 리가 없었지요. 시키는 대로 그냥 덥석덥석 던져 넣었습니다. 온갖 나무가 담 너머로 넘어가서 마구마구 쌓였지요. 그런데 뗄 나무라는 것이 쇠붙이도 아니고 다 마른 나무인데 그렇게 넘어가서 무사할 리가 없었지요. 먼저 넘어간 것, 나중에 넘어온 것 마구 뒤섞여 얹히고 깔리고 부서지고 꺾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무 장수야 나무가 부서지건 꺾어지건 상관이 없으니 돈만 받으면 그만이니 마구 던져 넣었지요. 이렇게 해서 마당에 나무가 수북히 쌓이니까 김선달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이따가 해질 무렵에 다시 오시오. 나무는 이미 다 던져 넣어놨고 팔기는 팔아야겠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러지요. 하고 나무 장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갔다가 해질 무렵에 꾸역꾸역 다시 모여들었지요. 나무값을 받으려고 다 모여들었는데 이때 김선달이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돈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으니 나무를 도로 찾아가시오.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었지요. 나무 장수들은 기가 막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제각각 자기 나무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마구 뒤죽박죽 쌓인 나무를 찾아가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이건 내 나무야. 하고 이리 당기고 저리 밀고 하다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리 부딪혀 부서지고 저리 부딪혀 꺾어지고 부스러기만 자꾸자꾸 생기는 것이지요. 나무 장수들이 얼추 나무를 찾아가고 난 뒤에 보니 마당에는 부스러기가 아주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던져놓고 찾아가고 하는 북새통에 부서지고 꺾어진 게 죄다 남은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봉이 김선달은 그것을 모두 다 땔감으로 썼습니다. 그 덕분에 김선달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무를 잔뜩 장만해서 군부를 잘 떼었지요. 그 덕분에 겨울도 잘 나고 말이지요. 효자 돌쇠와 심술 대감. 옛날에 돌쇠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돌쇠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였지요. 남의 집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사는 살림이었지만 늙은 어머니만은 정성으로 모시니 마을에서는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큰 가뭄이 든 어느 해였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돌쇠의 어머니가 아파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없는 살림이다 보니 약값도 없고 가뭄의 약초도 죄다 말라버렸습니다. 굶주림에 버려진 아이들이 천지이니 동량도 힘들었지요. 돌쇠는 어머니 드릴 음식을 구하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먹을 거리를 찾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터덜터덜 마을 앞 다리를 건너는데 웬 수레가 지나갔지요. 저게 뭐야? 수레에는 조기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어른 팔뚝만한 조기를 엮은 새끼줄이 셀 수 없이 많았지요. 돌쇠는 잘 말린 짭조름한 조기 냄새에 저절로 군침이 넘어갔습니다. 저 조기 한 마리만 드시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실 텐데. 돌쇠는 조기를 끌고 가는 수레꾼에게 물었어요. 이 조기는 뉘댁으로 가는 것인가요? 뻔한 걸 묻기는. 김대감 댁이지 어딘가. 그 댁 제사에 올릴 조기라네. 자네하고는 상관없으니 신경 끄게. 돌쇠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윗마을 김대감은 제 식구만 아는 욕심쟁이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조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지요. 돌쇠는 벌떡 일어나 김대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김대감 집에 들어가자마자 돌쇠는 마당에 납작 엎드렸지요. 그리고 사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대감어른, 병든 어머니께 조기 한 마리만 드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조기 한 마리만 주시면 시키시는 일은 뭐든 하겠습니다. 막 제사상을 물리던 김대감이 웬일인지 선뜻 그러라고 하였지요. 돌쇠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김대감이 이렇게 쉽게 자기 부탁을 들어주리라곤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지요. 돌쇠가 얼떨떨해 있는데
김대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네. 조기 한 마리를 구워줄 테니 대신 닷새 뒤에 물고기 5마리로 갚게. 만약 갚지 못하면 자네는 내 집 머슴이 되어야 해. 김대감 말이 끝나자 돌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뭄에 논 바닥이고 개천 바닥이고 다 쩍쩍 갈라졌는데 물고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그러나 돌쇠는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성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가뭄에 병든 어머니는 이제 눈도 못 뜨고 누워만 있었던 것이지요. 당장 오늘 밤을 제대로 넘길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굶길 수는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닷새 뒤 물고기 5마리를 갚겠습니다. 그동안 김대감은 돌쇠를 눈여겨봤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한 돌쇠를 제 집 종으로 부린다면 다른 머슴 10몫은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돌쇠가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니 김대감은 이게 다 제사를 잘 모신 덕에 조상님이 돌봐주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조기 한 마리로 튼튼한 사내종을 거저 얻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어쨌든 돌쇠는 조기 한 마리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정성껏 요리해서 어머니를 드렸지요. 어머니가 모처럼 먹는 모습을 보니 돌쇠는 코끝이 메워오는 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 가뭄에 무슨 수로 물고기를 잡을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돌쇠는 산 너머 마을까지 다니며 물이란 물은 모조리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피라미 한 마리 구하지 못하였어요. 피라미는커녕 물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바다라는 곳이 있다지만 말만 들어보았지 병든 어머니를 혼자 두고 얼마나 걸릴지 모를 길을 떠날 수는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제 내일이 김대감과 약속한 닷새째였지요. 돌쇠는 하루 종일 물이 있는 곳을 헤매다 허탕만 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밤만 새면 병든 어머니를 두고 머슴살이를 하러 김대감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왔지요. 그때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돌쇠가 마을 앞 다리 위를 지나는데 다리 아래 마른 개천에서 웬 물소리가 났습니다. 돌쇠는 헛것을 들었나 하여 조심조심 다리 아래로 내려갔어요. 돌쇠는 깜짝 놀랐지요. 다리 아래로 내려가니 개울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마철처럼 콸콸콸 흘렀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에 어렴풋이 개울물이 보이는데 물속에 물고기가 때로 헤엄을 치고 있었지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돌쇠는 냅다 집으로 뛰었습니다. 물고기가 많다 한들 손으로 잡을 수는 없었지요. 돌쇠는 바가지와 채를 들고 다시 개울로 내려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았어요. 돌쇠는 물고기 5마리를 들고 김대감 집으로 향하였지요. 물고기가 어찌나 실한지 제사상에 오른 조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크고 살이 올랐습니다. 돌쇠가 김대감집 대문으로 썩 들어서자 사람들 눈이 화들짝 커졌습니다.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김대감이었지요. 김대감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트집부터 잡았습니다. 이 귀한 걸 어디서 훔친 것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물고기는 저 아래 개울에서 잡았습니다. 돌쇠는 지난밤 다리 아래에 있었던 일을 말하였어요. 둘러선 사람들이 효자에게 하늘이 복을 내렸다며 수근수근 des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요. 마른 개천의 물고기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사를 잘 모시고 효도하는 사람은 자기인데 돌쇠가 효자라니 어이가 없었지요. 그놈이 내 복을 가져간 게야. 마을 사람들 말에 따르면 얄미운 돌쇠가 저녁마다 물고기를 잡아 배고픈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어요. 김대감은 물고기가 제 것인 양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양반 체면에 직접 고기를 잡으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러다 김대감은 사람들이 잠든 시간을 기다려 몰래 개천으로 갔습니다. 산의 종들이 쓰는 푸른 두건으로 변장까지 하였지요. 물론 커다란 바가지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였지요. 한 바가지 가득 물고기를 퍼 올리는데 개울에서는 땅바닥 긁는 소리만 났습니다. 들여다보니 개울에는 물고기는커녕 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이놈이 날 속이다니.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김대감은 돌쇠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물었어요. 물고기를 어디서 훔친 것이야? 훔치다니요. 다리 아래 개천에서 잡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대감은 어젯밤 일을 말하려 해도 양반 체면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 사실대로 불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할 것이야. 어디서 훔친 것이냐? 대감 마님도 참, 오늘 아침에도 물고기를 잡아 어머니께 드리고 남은 것은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돌쇠는 오는 길에 가져온 거라며 아침에 잡은 물고기가 된 망태기를 썩 내밀었지요. 둘러선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대감마님, 돌쇠가 개울에 갈 때만 물이 흐르고 물고기 떼가 나타난다 합니다. 모두들 돌쇠 효성의 하늘이 복을 내리는 거라고 말하지요. 김대감은 인상을 찌푸리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간신히 사람들을 물리고 방에 들어온 김대감은 공연히 조상들에게 원망을 퍼부었지요. 나만큼 정성스레 제사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조상님들은 뭐 하시는 건지 그만한 복도 안 내려주고 말이야. 밤새 혼자 화를 내던 김대감은 새벽이 되어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또다시 다리 아래로 갔습니다. 돌쇠보다 일찍 가면 물고기가 있겠지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물고기는커녕 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하찮은 돌쇠도 잡는 물고기를 양반인 자신이 못 잡는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화를 누를 수가 없었지요. 김대감은 삽을 가져다가 개울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리도 허물어뜨렸지요. 폭삭 부서진 다리가 개울에 내려앉았습니다. 김대감은 두 번 다시 돌쇠가 물고기를 못 잡는다고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하였지요. 다음날 마을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무너질 리는 없고 도대체 누가 이런 심술맞은 짓을 했을꼬? 돌쇠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며칠 기운을 차린 어머니가 또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개울가로 갔지요.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당장 다리가 없으니
너나 없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다리를 손보기 시작하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흙을 파고 나무도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다리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을에는 소문 하나가 퍼졌지요. 다리를 주저앉힌 사람이 김대감 아니야? 왜 아니야? 저만 물고기를 못 잡으니 심술을 부린 것이지.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 김대감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대감은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이거 왜 이래? 나야말로 조상제사 떡 벌어지게 잘 모시는 효자 중 효자야. 나처럼 조상 잘 모시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지. 복받을 사람이 누군데 그래? 김대감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제사 타령이 끝도 없었습니다. 마침 이틀 뒤면 또 제사였지요. 김대감은 당장 조기 장수를 불러 장에 있는 조기를 죄다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떡 벌어지게 제사상을 차린다며 말입니다. 조기 장수는 득달같이 달려가 옆집 조기까지 싹싹 긁어 모아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찌감치 김대감 집으로 향하였지요. 조기를 잔뜩 실은 수레가 다리 가운데를 지날 때였습니다. 이놈의 나귀가 왜 이래? 조기를 실은 나귀가 다리 한 가운데서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얼러도 보고 달래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힘을 앞에 밀고 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힘센 장사를 불러 번쩍 들어 옮기려 하여도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조기 장수는 짜증이 났습니다. 조기 장수는 나귀는 놓고 조기만 옮기려 하였지요. 그러나 무슨 조화인지 조기조차 수레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길을 나선 조기 장수는 한낮이 지나자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운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품을 팔기 위해 아랍으로 나갔던 돌쇠가 다리를 건넜습니다. 조기 장수는 마지막으로 돌쇠에게 부탁하였지요. 이보게, 내 나귀가 꼼짝을 안 하니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네. 젊은이가 이 다리를 놓았으니 어디 한번 나귀도 한번 움직여 보라고. 나귀가 움직이기만 한다면 내 조기 5마리 줄이다. 돌쇠도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조기 장수 말대로 나귀를 보니 커다란 눈을 끔뻑이는 게 정말 순해 보였지요. 돌쇠는 눈이 선한 나귀가 귀여워 부드럽게 나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였지요. 돌쇠가 어이어이 하며 목줄을 끄니 길이라도 아는 양 스스로 다리를 건너 김대감 집으로 척척 걸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생각지도 않게 조기 5마리를 얻었지요. 돌쇠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조기 반찬을 해드리고 이웃집도 불러 나누어 먹었습니다.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마당에서 놀던 이웃집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 차가워. 비다. 비가 온다. 생전 오지 않을 것 같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비는 그치지 않고 밤새 내렸습니다. 개울에는 다시 맑은 물이 흘렀고 온 들판에는 나물들이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이 되살아나듯 어머니 병도 나아졌지요.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김대감 집 제사 때마다 조기를 실은 나귀는
다리 위에서 꼭 멈추었어요. 멈춰서 꼼짝도 안 하다가 돌쇠가 머리를 쓰다듬으면 김대감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쇠와 어머니는 김대감 집 제사 때마다 조기를 먹을 수 있었지요. 나귀를 움직이게 해준 값으로 조기 5마리를 꼬박꼬박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대감은 조상 제사상에 오를 조기를 먼저 돌쇠에게 바치는 꼴이 되었지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혼자서 매일매일 화만 버럭버럭 내었지요. 백정의 양반 행세. 아주 옛날 서울 성 밖에 고씨 성을 가진 백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억적같이 일을 해서 돈을 수만금 모았습니다. 근처에서는 견줄 사람이 없을 만큼 부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백정이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뭘 하겠어요? 천한 백정이라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놈 저놈 해대니 천대 안 받고 가난하게 사느니만 못하였습니다. 이 백정이 사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윤씨성을 가진 양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양반은 사는 게 너무나 가난하여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나랏돈을 좀 꾸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갚을 형편이 되었지요. 나랏돈을 갚아야 할 기한이 내일 모레라 이 양반은 그저 취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백정이 그 사정을 알고 하루는 남의 눈을 피해 한밤중 가만히 돈을 한 바리 싣고 양반 집을 찾아갔지요.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은 양반이라 천한 백정은 드릴 수 없다고 하인들이 문간에서 내쫓는 것을 빌고 빌어서 겨우 양반을 만났습니다.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꿇어앉아서 외람된 말씀이오나 듣자니 나리께서 나랏돈을 갚지 못해 걱정하신다기에 돈을 좀 싣고 왔습니다. 천한 돈이나마 소용에 닿으시거든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내놓았어요. 양반이 보니 그 돈이면 빌려 쓴 나랏돈을 갚고도 남겠다 싶었지요. 그러나 양반 체면에 넙죽 받을 수 없어 점잖게 사양을 했답니다. 그것이 너에게도 중한 돈일 터인데 내가 어찌 까닭 없이 받겠느냐. 소인이 비록 미천한 몸이지만은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드린다고 해서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괴념치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이쯤 되니 양반도 더 사양을 못하고 돈을 받았지요. 그 돈 덕분에 양반은 나랏돈을 갚고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얼마 뒤 백정은 가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서울을 떠나 경상도 안동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천대 받고 사는 것이 하도 지겨워 내일 모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양반 행세나 한번 해보자고 내려갔지요. 낯설고 물선 곳에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을 테니 양반 행세를 한들 어떠랴 싶었던 것이지요. 안동 땅에서도 양반이 제일 많이 산다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사는데 이 사람이 양반 행세를 하면서도 다른 양반들과 어울리지는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평생 백정 노릇만 해왔으니 양반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요. 섣불리 어울리다가는 본색이 탈로 날 것 같으니 두문불출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니 다른 양반들이 저렇게 예의 범절도 모르는 걸 보니
필시 근본도 없는 상껏 나부랭이일 거라느니 뭐니 별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때맞춰 들려오는 소문이 전에 저에게서 돈을 받은 서울 양반이 큰 벼슬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지요. 옳았구나 하고 양반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인사가 늦어서 미안하게 됐소이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에 큰 벼슬 자리에 오른 윤 대감과 아주 가까운 사이지요. 다른 양반들이 어떤 사이냐고 자꾸 묻기에 그 양반이 자기 매형이라고 거짓으로 둘러댔습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그 고을에 와 있던 암행어사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 암행어사가 바로 윤 대감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소문을 듣고 보니 고 아무개라는 양반이 자기 외삼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에게는 그런 외삼촌이 없었지요. 이상하게 생각한 암행어사가 하루는 고백정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듣자니 이 댁 주인이 윤 대감의 처남이라고 하는데 내가 바로 그 윤 대감의 아들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외삼촌이 없으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고백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쓸데없는 허풍을 떨어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싶어서 죽을 맛이었지요. 암행어사 앞에 넙죽 엎드려 사죄를 하고 그동안의 사정을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백정으로 천대받고 사는 것이 하도 원통하여 양반 행세나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하였지요. 암행어사가 들어보니 저희 아버지가 늘 은인이라고 이야기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 말라고 하고는 다음에 관가에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갔지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고백정이 사는 집에 관가에서 사령들이 큰 가마를 메고 들이닥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무슨 일인가 하고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사령들이 가마를 마당에 내려놓고는 암행어사 본부 받들고 왔습니다.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고백장은 태연하게 마루에 앉아서 잔뜩 점잔을 빼고 있었지요. 그래, 무슨 분부이냐? 어사께서 이댁 나리의 생질이라 하시면서 나리를 모셔오면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고백장은 마루를 탕탕 치면서 마구 노발대발 하였지요. 뭐라고? 그놈이 암행어사로 왔으면 마땅히 제 발로 나를 찾아와서 인사를 해야지. 감히 어른을 오라가라 한단 말이야. 이쯤 되니 구경 왔던 동네 양반들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모두 암행어사와 짜고 하는 일이지만 사정을 모르는 동네 양반들은 과연 지체가 하늘을 찌르는 양반이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백정 앞에서 설설 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백정은 다른 양반들이 우러러보는 몸이 되어 잘 살았지요.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으련 그게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서울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이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쳤지요. 그러니 아버지도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이 그만 심술을 부렸습니다. 아니 형님, 천한 백종놈을 우리 외숙이라고 떠들고 다녔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지 않았느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천한 것이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길로 일어나 경상도 안동 땅으로 내려갔지요. 내려가자마자 바로 관가에 가서 자기는 서울 윤대감의 둘째 아들이며 얼마 전 다녀간 암행어사의 동생인데 죄인을 잡으러 왔으니 어서 사령들을 부르라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윤가가 사령들에게 호령하였습니다. 내 외숙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고 아무개가 실은 백정놈이니 어서 가서 그 놈을 잡아오너라. 사령들은 영문도 모르고 고백정네 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백정이 들으니 이것 참 큰일이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죽여주십시오 할 수도 없고 그 심술 사나운 놈에게 대들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꾀가 번개같이 떠올랐지요. 고백정이 시치미를 뚝 떼고 말하였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한 번 미치더니 그 병이 도중괴로군. 어서 가보자. 하고 사령들을 앞세우고 관가에 갔습니다. 가보니 윤가는 낯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서 있다가 고백정이 의관을 갖추고 활개를 치며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에 불이 일어가지고 애꿎은 사령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놈들 저 못된 백정놈을 오라를 지워 끌고 오지 않고 어째서 걸어 들어오게 하느냐. 그런데 고백정은 태연하게 사령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라고 하더냐. 저 눈자위 돌아가는 것 좀 보아라.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으니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어. 어서 묶어라. 그러니 사령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사령들은 달려들어 윤가를 꽁꽁 묶었습니다.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야? 백정놈은 저기 있는데 왜 나를 묶는 것이야? 그러나 마나 고백정은 천연덕스럽게 사령들에게 약속을 한 단 구해오라고 해서는 저 아이가 어릴 때도 저러는 걸 내가 쑥뜸으로 고친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뜸을 지지면 나을 것이야. 하고는 뜸장을 주먹만하게 비벼가지고 윤가의 등에다 붙여놓고 불을 그어 대었답니다. 맨살에 쑥이 타 들어가니 죽을 맛이었지요. 이 못된 백정놈이 날 죽이네. 어허, 이번에는 너무 많이 미쳐서 한두 곳 떠서는 안 되겠다. 한 10곳을 지지면 낫겠지. 뜸장을 한꺼번에 10개를 비벼가지고 등에다 붙여놓고 불을 붙여놓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등살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정신이 덜 들었나 보구나. 한 100곳 더 지져볼까? 윤가가 그 말을 들으니 이러다가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외삼촌 정신이 듭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웬걸 다시는 병이 도지지 않게 좀 더 뜨잡구나. 아니요. 다시는 안 그럴 것입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풀어만 주시면 두말 않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받고 풀어주었지요. 그러니 윤가는 찍소리 않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고백정은 그 뒤로도 양반 행세를 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 사이에 노인이 된 사람. 옛날 두 노인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은 머리가 거뭇거뭇한데 한 노인은 아주 새하얀 백발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오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에게 먼저 배를 타라고 사양을 하였습니다.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세 많은 노인장이 먼저 배에 오르셔야지요. 하고 사양을 하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아무 말씀 마시고 배를 타십시오. 연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였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먼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그 이유를 물었지요. 그랬더니 머리가 새하얀 노인이 하는 말이 노인장은 제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올해 62이니 저보다 10년 연배는 되시겠습니다. 사실은 제 나이가 50 안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배에 오르시라고 사양을 했지요.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머리가 백설같이 하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샌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아직 멀었으니 그동안 제 이야기나 말씀드리지요. 이 사람이 젊어서 소금 장사를 했는데 한 번은 소금 짐을 지고 금강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금강산 고개를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다 보니 길에 빈 쌀자루가 떨어져 있었지요. 그래서 그걸 주워 가지고 갔습니다. 한 고개를 더 넘으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골짜기 한쪽에 불이 반짝거리는 집이 있어서 그리로 갔지요. 가서 주인을 찾으니 젊은 안악이 나왔습니다.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러시냐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였지요. 집에 들어가서 저녁 밥을 한 상 잘 얻어먹었는데 주인 안악이 소금 장수가 주워가지고 온 쌀자루를 보더니 기겁을 하였습니다. 손님, 그 쌀자루는 어디서 났습니까? 아, 이것은 내가 고개 너머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가지고 왔소이다. 그랬더니 안악이 부엌에 나가더니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칼을 들고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들이밀면서 그 쌀자루는 제 남편 것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었다면 필시 도적에게 쌀을 빼앗기고 죽었을 터이니 남편 시체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칼에 죽으렵니까? 나와 함께 시체를 찾으러 가시렵니까? 소금 장수는 혼이 다 빠져서 함께 가겠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악이 관솔불을 켜가지고 앞에 서시겠어요? 뒤에 서시겠어요? 하기에 겁이 나서 뒤에 서겠다고 하였지요. 안악은 불을 들고 앞에 서고 소금 장수는 뒤를 따라가는데 밤이 깊어 사방이 깜깜한 데다 산 짐승들이 눈에 불을 켜가지고 쫄래쫄래 따라와서 머리칼이 곤두섰습니다. 가다가 산 짐승들이 달려들면 안악이 관솔불을 휘둘러 쫓고 하면서 갔지요. 그렇게 고개를 넘어가서 산속을 뒤지니 남편 시체가 나왔습니다. 시체를 찾아가지고 이 안악이 하는 말이 이 시체를 안고 가시겠어요? 이 불로 짐승을 쫓으렵니까? 시체를 안고 가기보다는 불을 들고 짐승을 쫓으며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관솔불을 받았습니다. 안악은 시체를 안고 가고 소금 장수는 불을 들고 달려드는 삼 짐승을 쫓으면서 갔지요. 범인지 살쾡이인지 눈에 퍼런 빛이 번쩍번쩍 하는 것이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쫓느라고 혼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지요. 안악은 시체를 안방에 뉘어놓고는 장례를 치르려면 친정에 가서 오라비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국에 넘어 저희 친정에 기별하러 가시렵니까? 여기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렵니까? 하였지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 한다고도 못하고 이 깊은 밤에 또 산길을 갈 수 없어서 시체를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안악은 가고 소금 장수 혼자 남아서 시체를 지키는데 혼자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턱이 덜덜 떨렸지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워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소금 장수가 그만 기겁을 하여 엉겹결에 부엌으로 달아나서 부엌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한참 뒤 안악이 친정 오라비를 데리고 와 보니 시체는 벌떡 일어서 있고 시체 지키는 사람이 간 곳이 없었지요. 부엌에 나가보니 이 사람이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정신이 나가서 반쯤 죽어 있었지요. 뜨거운 물을 떠 먹여서 살려 놓았습니다. 남편 장례를 다 치르고 친정 오라비도 가고 안악이 금덩어리 3개를 소금 장수에게 주면서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소용이 닿는 데 쓰십시오. 하였지요. 소금 장수가 금 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떠나오는데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등 뒤가 환해졌지요.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그 안악집에 불길이 활활 솟아오르고 있었지요. 안악이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소금 장수가 이 모진 일을 겪고 나서 하룻밤새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와 황소.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에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고 뽐내면서 사슴이나 토끼 같은 작은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곰과 멧돼지 같은 큰 짐승들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어찌나 못 살게 굴었던지 산속에 사는 짐승들은 호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곤 하였지요. 어느 늦은 겨울날이었어요. 저녁밥을 양껏 먹은 호랑이는 잔뜩 부른 배를 내밀고 벼랑 위에 앉아서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딸랑딸랑하는 방울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세히 보니 웬 누런 짐승 하나가 큰 산을 통째로 끌고 슬렁슬렁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산을 끌고 가는 것이야? 호랑이는 어떤 놈인지 알고 싶어 골짜기 아래로 어슬렁어슬렁 내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황소 한 마리가 나무를 산 더미처럼 실은 발굴을 끌고 가고 있었지요. 발굴한 산에서 말이나 소가 끄는 썰매랍니다. 황소로구나. 네 놈이 하는 일을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내 비록 늙긴 했어도 아직 이 세상에 나를 당할 놈은 없단 말이야. 호랑이는 기회를 보아 자기도 한번 발굴을 끌어보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밤이 어둑어둑해지자 날씨는 다시 쌀쌀해지고 낮에 녹았던 땅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황소를 끌고 가던 할아버지가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직 마을까지는 멀리 남았는데 황소가 지쳐서 허덕이는 모양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더니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오자. 그러고는 발구를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둔 채 황소만 끌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중에 발구 곁으로 다가갔어요. 어디 누가 힘이 더 센가 보자. 황소가 끄는 걸 내가 못 끌까? 호랑이는 발구에 달려들어 낑낑거리며 전 먹던 힘까지 다 내어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발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놈의 발구야,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냐? 호랑이는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약이 바싹 오른 호랑이는 제풀에 성이 나서 으르렁거렸지만 별 수가 없었지요. 날씨가 더욱 추워져서 발구가 땅에 얼어붙은 줄도 모르는 미련한 호랑이는 동쪽 하늘이 밝아올 때야 남이 볼까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밤새 헛고생을 한 호랑이는 분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려고 아침 밥도 먹지 않은 채 벼랑 위에 앉아 골짜기를 지켜보았습니다. 늦은 해가 동쪽 산마루 위로 떠오르자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요란히 울리며 황소가 다시 왔지요. 호랑이는 잔뜩 도사리고 앉아 황소를 쏘아보았습니다. 어제 왔던 황소가 틀림없구나. 네가 정말 그 무거운 걸 끌고 가는가 어디 좀 보자. 황소는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발구를 끌고 슬렁슬렁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는 멀리 사라지는 황소의 뒷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고 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나보다 황소가 힘이 더 세구나. 내가 황소 앞에서 뽐을 내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거야.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호랑이는 황소를 만나도 감히 달려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쥐와 혼인을 한 막내딸.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 가난한 집에 딸 셋이 살았습니다. 이 딸 셋이 다 나이가 차서 시집을 갈 때가 됐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도무지 혼잣말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아버지가 딸들을 불러놓고 일렀지요. 얘들아, 너희들은 오늘로 집을 나가 마음에 드는 신랑을 얻어오너라. 그래서 세 딸들은 집을 나갔지요. 맏딸은 동쪽으로 가고 둘째 딸은 북쪽으로 가고 막내딸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동쪽으로 간 맏딸은 여기저기 다니다가 아주 힘센 신랑을 얻어 가지고 돌아왔어요. 북쪽으로 간 둘째 딸은 아주 잘생긴 신랑을 얻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서쪽으로 간 막내딸은 자꾸만 걸어갔어요. 산을 넘고 또 넘고 걸어가다가 그만 산속에서 길을 잃었지요. 날도 저물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다가 그만 지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얼마가 지났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멋지고 근사한 방에 누워있고 둘레에는 수많은 생쥐들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생쥐가 나서서 넙죽 절을 하였지요.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착한 막내딸은 자기를 살려준 생쥐가 고마워서 그러라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날로 생쥐 신랑과 혼인식을 올렸지요. 그런 다음 집에 돌아가려는데 신랑을 데려갈 수 없어서 혼자서 갔습니다. 막내야,
넌 왜 혼자 왔니? 남편은 발이 아파서 못 왔어요. 그러면 사흘 뒤에 떡을 해가지고 오너라. 막내딸이 생지 나라로 돌아와 울고 있으니 생지 신랑이 사정을 알고 생지 나라 생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떡을 했습니다. 수많은 생지들이 달려들어 우지끈 뚝딱 금세 만난 떡을 한 시루 해 놓았지요. 막내딸은 그 떡 시루를 이고 집에 갔습니다. 막내야, 넌 왜 혼자 왔니? 남편은 배가 아파 못 왔어요. 그러면 사흘 뒤 배를 짜가지고 오너라. 막내딸이 또 생지 나라에 돌아와 울고 있으니 생지 신랑이 사정을 알고 생지 나라 생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배를 짰습니다. 수많은 생지들이 달려들어 금세 고운 배 한 피를 짜 놓았지요. 막내딸은 그 배를 보자기에 싸서 짊어지고 집에 갔습니다. 막내야, 넌 또 왜 혼자 왔니? 남편은 눈이 아파 못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흘 뒤에는 꼭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또다시 생지 나라로 돌아와 엉엉 울고 있으니 생지 신랑이 사정을 알고 생지 나라 생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가마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생지들이 달려들어 금세 멋진 가마 두 채를 지어 놓았지요. 한 채는 막내딸이 타고 또 한 채는 생지 신랑이 타고 수많은 생지들이 앞 뒤에서 가마를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었지요. 생쥐, 사위라니 꼴도 보기 싫구나. 언니들과 형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놀려대었지요. 힘도 없는 생지 신랑을 얻어왔구나. 못생긴 생지 신랑을 얻어왔구나. 그 말을 들은 생지 신랑이 집 옆에 있는 연못으로 달려가더니 그만 물속에 퐁당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마를 메고 온 다른 생지들도 그 뒤를 따라 퐁당퐁당 모두 연못에 뛰어 들어가 버렸지요. 남편을 잃은 막내딸은 연못가에서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갑자기 연못이 환해지더니 물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번쩍거리는 황금 가마를 메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젊은이들이 마당에 가마를 내려놓자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아주 잘생긴 신랑이 떡하니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막내딸과 신랑은 그 뒤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